할아버지, 이거 하나만 사주세요. 영하 15도의 시장통, 덜덜 떠는 고사리 손이 회장님의 최고급 코트를 붙잡았습니다. 더럽다며 아이를 발로 걷어차려던 바로 그 순간 회장님은 바닥에 떨어진 수세미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무릎을 꿇고 맙니다. 평생 결벽증으로 살아온 재벌 회장이 흙탕물, 범벅이 된 수세미를 자신의 심장 가까이 품은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댁내에 생각지도 못한 큰 복이 넝쿨째 굴러들어오길 빌겠습니다. 새벽 6시 재래시장에는 영하 15도의 칼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낡은 천막이 펄럭펄럭 소리를 내며 몸부림쳤고 상인들의 거친 호객 소리가 얼어붙은 공기를 가르고 있었어요. 회색빛 시멘트 바닥 위에는 유일하게 알록달록한 색감을 뽐내는 수세미 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 8살 보리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아이의 낡은 패딩 점퍼는 소매가 짧아서 손목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붉게 튼 손등은 갈라져 피가 배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는 동상에 걸려 보라색으로 변해가며 멍든 포도알처럼 부풀어 있었어요. 보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수세미 사세요. 1,000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보리를 투명 인간 취급했습니다. 누군가는 패딩 자락에 닿을까봐 애써 피해서 지나갔고 누군가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비릿한 생선 냄새와 매캐한 연탄가스 냄새가 섞인 차가운 공기만이 보리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보리는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수세미 하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실끝을 2번 꼬아 토끼귀 모양으로 만드는 독특한 방식이었어요. 검지손가락에 실을 걸고 툭 튕기듯 당기는 습관적인 동작으로 매듭을 완성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준 그대로였죠.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였어요. 보리는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겨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리야, 많이 춥지? 오늘은 몇 개나 팔았어? 보리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만들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벌써 5개나 팔았어. 떡볶이도 사 먹었어. 따뜻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직 하나도 못 팔았고 아침도 걸은 채였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보리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하지만 보리는 참았습니다. 엄마의 병원비가 밀렸다는 사실이 배고픔보다 더 무서웠거든요. 자신이 무너지면 엄마도 죽는다는 생각에 보리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생존을 위한 미소였어요. 8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도 가혹한 현실이었지만 보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수세미 사세요. 진짜 잘 닦여요. 보리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히며 떨렸고 입김이 뿜어져 나오자마자 하얗게 얼어붙었어요. 손가락은 너무 시려서 이제 감각조차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장의 소란스러움이 일순간 멈췄어요. 좁은 시장 골목을 비집고 들어오는 육중한 검은색 세단이 나타났습니다. 엔진 소리조차 없는 정숙한 차였어요. 차 창문이 위잉 소리를 내며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보리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고급 세단에서 내리는 사람이라면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쩌면 수세미를 사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가슴속에서 작은 불씨처럼 타올랐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시장의 비린내를 밀어내는 차갑고 건조한 가죽 냄새가 퍼졌습니다. 고급 스킨 향이 코를 찔렀어요. 그리고 윤기 흐르는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70대 노인이 내렸습니다. 강태성 회장이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넥타이, 빛나는 구두,
완벽하게 빗어넘긴 백발. 그의 모습은 이 지저분한 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온 것 같았어요. 비서실장이 황급히 따라붙으며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이 구역만 밀어버리면 주상복합 부지는 확보됩니다. 태성은 손수건으로 코를 틀어막았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역겨운 냄새, 가나는 냄새부터가 지독해. 싹 다 밀어버려. 그의 시선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치워야 할 쓰레기를 보는 눈빛이었어요. 태성은 과거를 혐오했습니다. 자신이 가난했던 시절을, 딸을 잃어버린 이 더러운 시장통을 지우고 싶었거든요. 태성은 구두가 고인 무릉덩이를 밟지 않으려 까치발을 들며 걸었습니다. 결벽증적인 성격이 온몸에서 배어나왔어요. 시장 상인들은 압도적인 부 앞에 위축되어 숨죽였습니다. 바로 그때 태성의 동선 바로 앞에 보리의 좌판이 있었습니다. 보리는 마지막 용기를 냈습니다. 이 높으신 분이라면 1,000원쯤은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태성의 코트 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하나만 사주세요. 진짜 잘 닦여요. 우리 엄마 약 사야 돼요. 태성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더러운 것이 자신의 명품 코트에 닿았다는 불쾌감이 얼굴 가득 번졌어요. 이거 안 나? 어디서 앵벌이 짓이야? 비서가 말릴 새도 없었습니다. 태성이 보리의 수세미 바구니를 발로 세게 걷어찼습니다. 와르르. 알록달록한 수세미들이 회색 바닥과 흙탕물 위로 쏟아졌습니다.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굴러갔어요. 보리가 정성스럽게 묶은 매듭들이 진흙탕에 처박혔습니다. 보리는 바닥에 넘어지며 손바닥이 까졌어요. 아!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보리는 울음조차 터뜨리지 못했습니다. 수치심과 공포가 목을 조였어요. 주워 담아야 한다는 생각에 바닥을 기기 시작했습니다. 태성은 혀를 차며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닥에 굴러온 분홍색 수세미의 매듭이 그의 구두 코앞에 멈춰 섰어요. 태성의 발걸음이 얼어붙었습니다. 토끼 귀 모양의 그 매듭. 세상 어디에도 없는 오직 자신만이 아는 그 매듭을 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시장의 모든 소음이 삐하는 이명과 함께 차단됐어요. 오직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심장 박동 소리만 들렸습니다. 세상이 정지했습니다. 시장의 소음이 물속에 잠긴 듯 먹먹해졌어요. 상인들의 목소리도 바람 소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직 태성의 거친 숨소리와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만 귓속에서 증폭됐어요. 태성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최고급 이탈리아산 가죽 장갑을 낀 그의 손이 천천히 내려갔어요. 흙탕물에 범벅이 된 분홍색 수세미를 향해서요. 더러운 걸 만지는 건 태성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평생 결벽증처럼 깨끗함에 집착해왔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진흙투성이 수세미를 집어드는 순간 거칠고 까슬까슬한 아크릴 털의 질감이 가죽 장갑 너머로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태성의 눈이 그 매듭에 고정됐어요. 토끼 귀 모양으로 꼬아 올린 매듭. 실끝을 2번 감아서 만든 독특한 형태. 태성의 손가락이 그 매듭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습니다. 마치 성물을 만지듯 천천히 떨리는 손끝으로요. 이건 태성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매듭은 비서실장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지저분한 걸 왜 만지십니까? 제가 치워드리겠습니다. 비서가 수세미를 빼앗으려 손을 뻗는 순간 태성이 짐승처럼 소리쳤어요. 손대지 마. 목청이 찢어질 듯한 고함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은 물론이고 주변 상인들까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평생 냉정하기로 유명한 강태성 회장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태성의 눈에서 뭔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간 쌓아 올린 차가운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30년 전 태성이 아직 가난한 사업가였을 때로요. 좁은 월세방에서 어린 딸 서영이를 키우던 시절이었습니다. 서영이는 5살이었어요. 아빠, 리본이 자꾸 풀려. 울상을 지은 서영이가 빨간 리본을 들고 있었습니다. 야무지지 못한 아이의 손은 리본 하나 제대로 묶지 못했어요. 태성은 딸의 작은 손을 잡고 천천히 가르쳐 줬습니다. 잘 봐, 서영아. 이렇게 귀를 2번 꼬아서 당기면 절대 안 풀려. 태성의 손가락이 실을 꼬아 올렸습니다. 토끼 귀처럼 2번 감아서 튕기듯 당기는 방법이었어요. 와, 신기해. 아빠,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아빠가 지금 즉석에서 만든 거야. 세상에 이 매듭은 우리 서영이랑 아빠만 아는 비밀이야. 진짜요? 우리만의 비밀? 서영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태성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그래. 이렇게 꽉 묶어두면 아빠랑 우리 서영이는 절대 안 헤어져. 약속이야. 네, 약속이에요.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얼마 후 태성의 사업이 망했어요. 빚쟁이들이 집 앞에 몰려들었고 태성은 서영이를 친구에게 잠깐 맡겼습니다. 사흘이면 돌아온다고, 꼭 데리러 온다고 약속하면서요. 그런데 그 사흘이 일주일이 됐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됐습니다. 태성이 정신을 차리고 찾아갔을 때 친구는 이미 이사를 간 뒤였어요. 서영이는 사라졌습니다. 태성은 미친 사람처럼 전국을 뒤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하지만 서영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후 태성은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10년, 20년, 30년.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 됐지만 딸은 끝내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태성은 과거를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을, 딸을 잃어버린 그 시장통을, 모든 기억을 혐오하며 살았어요. 지우면 아프지 않을 거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지금 손에 쥔 이 더러운 수세미의 매듭이 30년 전 딸에게 가르쳐준 바로 그 매듭이었습니다. 서영이. 태성의 입에서 딸의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설마.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건 우연일 수 없었어요. 그 매듭법은 그 어떤 책에도 영상에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오직 태성이 즉석에서 만들어낸 딸과 자신만의 암호였습니다. 태성이 바닥에 주저앉은 보리를 돌아봤습니다. 눈물과 콧물 범벅이 된 아이가 흙탕물 속 수세미들을 주워 담고 있었어요. 애야.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음색이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웠던 목소리가 아니라 간절하고 애타는 목소리였습니다. 보리가 겁에 질린 눈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이거. 태성이 수세미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 매듭. 누가 가르쳐줬니? 보리는 회장이 또 화를 낼까봐 잔뜩 움츠러들었습니다. 흑.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엄마가, 우리 엄마가 가르쳐줬어요. 태성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엄마가 이 매듭을 알아? 네. 엄마가 아프니까 제가 대신 파는 건데. 죄송해요. 태성이 무릎을 굽혀 보리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에 무릎이 진흙탕에 닿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엄마가 뭐라고 하면서 가르쳐줬니? 어떻게 말했어? 보리는 영문을 몰랐지만 대답했습니다. 이건 사랑의 매듭이래요. 할아버지가 엄마한테만 알려준 비밀 마법이라서.
이렇게 꽉 묶어두면 보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헤어져도 다시 만나게 해준대요. 그 순간 태성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30년간 참았던 눈물이 구두코 위로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어요. 사랑의 매듭. 자신이 장난처럼 했던 그 말을 딸은 30년 동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처럼, 주문처럼, 희망처럼 간직하고 있었어요. 아빠를 원망하면서도 그리워하면서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 믿으며 살아왔던 거예요. 태성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성은 무릎을 굽혀 보리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에 무릎이 진흙탕에 닿았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주변 상인들이 웅성거리며 몰려들었습니다. 저 양반 왜 저러나? 애한테 해코지 하려는 거 아니야? 하지만 태성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살을 애는 칼바람이 불어보리에 콧물이 흘렀지만 아이는 닦을 생각도 못하고 얼어 있었습니다. 태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더러워진 수세미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애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냉혈한 재벌 회장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30년간 딸을 찾아 헤맨 절박한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매듭, 누가 가르쳐 줬냐? 어디서 배웠어? 보리는 회장이 화내는 줄 알고 잔뜩 움츠러들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큰 어른이 무서웠거든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엄마한테 혼날까봐, 수세미를 못 팔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우리 엄마가 가르쳐 줬어요. 태성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엄마가 이 매듭을 알아? 네. 엄마가 아프니까 제가 대신 파는 건데. 죄송해요. 태성이 다급하게 재차 물었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하면서 가르쳐 줬니? 보리는 영문을 몰랐지만 엄마가 해줬던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이건 사랑의 매듭이래요. 태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엄마한테만 알려준 비밀 마법이라서 이렇게 꽉 묶어두면 보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헤어져도 다시 만나게 해준대요. 엄마가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꼭 찾으러 올 거라고. 그때까지 이 매듭 절대 풀지 말라고. 사랑의 매듭. 태성이 서영에게 했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30년 전 장난처럼 했던 약속이 딸에게는 평생의 믿음이 되어 있었어요.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일은 평생 흘려본 적 없는 뜨거운 눈물이었어요. 구두코 위로 진흙탕 바닥으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서영아. 태성의 입에서 딸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비서실장이 황급히 다가왔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태성이 수세미를 움켜쥔 채 일어섰습니다.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지만 눈빛만은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차 대기시켜. 아니, 구급차부터 불러. 네, 구급차요? 이해 엄마. 지금 당장 병원으로 모셔야 돼. 서둘러. 태성의 목소리에는 명령이 아닌 간청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은 평생 처음 보는 회장의 모습에 당황했지만 즉시 전화기를 꺼냈어요. 수행원들이 우르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성은 더러워진 수세미를 자신의 코트 주머니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심장과 가장 가까운 안주머니예요. 마치 성물을 모시듯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도리를 풀었어요. 최고급 캐시미어 목도리였습니다. 보리의 꽁꽁 언목에 감아주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보리가 움찔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태성의 손길이 부드러웠습니다. 추우면 안 돼. 너 엄마한테 가야 하잖아.
목도리가 보리의 작은 몸을 감쌌습니다. 최고급 캐시미어가 꼬질꼬질한 패딩과 대비됐지만 태성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애야. 태성이 보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 어디 있니? 많이 아프니? 보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네. 엄마 열이 많이 나요. 기침도 하고 병원비가 없어서 약도 못 먹어요. 태성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의 딸이 자신의 핏줄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디 있어? 지금 당장 데려가 줄래? 저기요. 보리가 시장 뒤편 낡은 쪽방촌 골목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곰팡이 냄새나는 집이요. 문이 잘 안 열려요. 태성은 보리의 작고 튼 손을 자신의 크고 따뜻한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가죽 장갑 너머로 아이의 거친 피부가 느껴졌어요. 너무 작아서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가자. 태성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니, 내가 좀 봐야겠다. 지금 당장 가지 않으면 영영 늦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30년 전 딸을 놓쳤던 그 순간의 후회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비서와 수행원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평생 더러운 곳은 발도 들이지 않던 회장님이 지금 쪽방촌으로 간다고 했거든요. 회장님, 다음 미팅 시간이.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성이 칼같이 잘라 말했어요. 일정 다 취소해. 네. 전부 다. 오늘은 아무 약속도 없어. 앞으로 한동안도 마찬가지고. 태성은 보리의 손을 잡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검은 세단은 그대로 두고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최고급 구두가 깨진 보도블록을 밟았습니다. 얼어붙은 무릉덩이를 밟기도 했어요. 평소라면 기겁했겠지만 지금은 발밑을 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오직 보리의 뒷모습만 쫓았어요. 시장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꼬마가 회장님 손녀라도 되나? 하지만 태성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순간이 바로 지금이었어요. 딸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가슴속에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보리가 앞장섰습니다. 태성은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은 채 따라갔어요. 시장 뒷골목은 사람 한 명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았습니다. 빛이 들지 않아 대낮인데도 어두침침했어요. 곰팡이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래된 소변 지린내가 섞여 들어왔어요. 태성은 평소라면 손수건으로 코를 틀어막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최고급 구두가 깨진 보도블록을 밟았어요. 얼어붙은 오물 웅덩이를 밟기도 했습니다. 태성은 발밑을 보지 않았어요. 오직 보리의 뒷모습만 쫓았습니다. 조심하세요, 할아버지. 여기 미끄러워요. 보리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골목은 점점 더 좁아졌어요. 태성의 명품 코트가 지저분한 벽에 스쳤습니다. 회장님, 이런 곳에 들어가시면. 비서실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용히 해. 태성이 짧게 말했습니다. 보리가 멈춰섰습니다. 가장 낡은 철문 앞이었어요. 여기에요. 문이 잘 안 열려요. 태성이 직접 문손잡이를 돌렸습니다. 기익. 소름 끼치는 쇳소리가 나며 문이 열렸어요. 순간 방 안에서 차가운 냉기가 쏟아져 나왔어요. 바깥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태성이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천장이 낮아 저절로 고개를 숙여야 했어요. 방은 서너 평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았어요. 벽은 곰팡이로 시커멓게 변해 있었습니다. 태성의 눈이 방 안을 훑었어요. 한쪽 구석에 낡은 이불이 쌓여 있었어요. 그 옆에는 알록달록한 수세미 뭉치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분홍색, 노란색,
초록색, 보라색. 아픈 몸으로 밤새 딸을 위해 손으로 뜬 수세미들이었어요. 각각의 매듭마다 엄마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태성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 보리가 이불 쪽으로 뛰어갔어요. 엄마, 나왔어. 할아버지가 같이 왔어. 이불 속에서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콜록, 콜록. 마른 기침 소리였어요. 태성의 발걸음이 떨렸습니다. 30년을 기다렸던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만약 딸이 아니라면 어쩌나. 만약 잘못 본 거라면.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태성은 용기를 냈습니다. 천천히 이불 쪽으로 다가갔어요. 보리가 이불을 조심스럽게 걷어냈습니다. 엄마, 일어나. 할아버지가 병원 데려간대. 이불 밖으로 앙상한 손목이 삐져나왔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습니다. 거칠다 못해 나무 껍질 같았어요. 그 손목에 낡은 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태성의 눈이 그 팔찌에 고정됐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은빛 팔찌. 30년 전 서영의 5번째 생일에 태성이 선물한 팔찌였어요. 값싼 은팔찌였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안쪽에 작은 글씨로 새겨진 문구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서영아, 사랑해. 아빠가. 태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불을 걷어냈어요. 열병에 시달려 땀에 젖은 창백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서영이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수 없었어요. 야위고 병들었지만 분명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서영이 힘겹게 눈을 떴어요. 열 때문에 헛것이 보이는 듯 초점이 흐렸습니다. 아빠. 가느다란 목소리였어요. 또 꿈인가? 나 너무 아파서 이제 아빠가 다 보이네. 서영이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입술이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어요. 태성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너무 차가웠어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서영아. 태성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빠야. 진짜 아빠야.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빠. 진짜 아빠야? 그래. 애비다. 내가 왔다. 태성의 눈물이 딸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뜨겁게 번졌어요.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서영아. 서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힘이 없어 입꼬리만 살짝 올라갔어요. 아빠, 아빠가 올 줄 알았어. 사랑의 매듭. 안 풀리잖아. 태성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딸은 30년 동안 아빠를 믿고 기다렸어요. 가난과 병마와 싸우면서도 아빠가 꼭 찾으러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빠. 서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빠 말 안 듣고 어디 갔다가. 아니야. 태성이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쳤어요. 아빠가 잘못했어. 전부 다 아빠 잘못이야. 보리가 옆에서 영문도 모르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울어요? 우리 엄마 죽어요? 태성이 보리를 바라봤습니다. 손녀였어요. 자신의 핏줄이었습니다. 아니, 태성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제 아무도 안 죽는다. 내가 다 살릴 거야. 태성이 뒤돌아 고함쳤습니다. 구급차 왔어? 당장 모셔. 지금.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뽀, 삐뽀.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어요. 좁은 골목을 비집고 들어오는 구급차의 사이렌이 시장 전체를 집어삼킬 듯 울렸습니다. 태성은 서영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차가운 손이었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서영아, 조금만 참아. 곧 병원 간다. 아빠.
아빠 손 따뜻해. 태성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골목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켜주세요. 응급 환자입니다. 수행원들과 의료진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서영의 맥박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체온 39도, 맥박 약함, 호흡 불규칙, 폐렴 의심됩니다. 즉시 이송해야 합니다. 태성이 벌떡 일어섰어요. 환자 이송해. VIP 병동, 최고 의료진 대기시켜. 당장. 태성의 목소리는 사자우 같았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간청이었어요. 회장님, 길이 좁아서 들것이 못 들어갑니다. 수행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업고 나가겠어. 태성이 서영을 안아 올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른 노인의 힘으로는 무리였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회장님. 건장한 수행원이 재빨리 서영을 업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유리 공예품을 다루듯 신중하게요. 보리야, 같이 가자. 태성이 보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할아버지. 일행이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태성은 서영을 업은 수행원 바로 뒤를 따랐습니다. 한시도 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골목을 빠져나오자 시장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상인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저게 무슨 일이야? 회장님이 직접 사람을 구하러 오셨어? 저 아줌마가 누군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태성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뒷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조심히 모셔. 태성의 지시에 따라 서영이 구급차에 실렸습니다. 보리도 함께 올라탔어요. 태성도 구급차에 올라타려고 했습니다. 회장님, 저희 차로 가시죠. 비서실장이 말했지만 태성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시장을 빠져나갔어요. 차 안에서 의료진이 서영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링거도 꽂았어요.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산소 농도 올려. 태성은 서영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어요. 서영아, 포기하지 마. 아빠가 여기 있어. 보리가 엄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야. 보리야. 일어나야 돼. 구급차는 신호등도 무시하고 달렸어요. 20분 거리를 10분 만에 주파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했어요.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VIP 환자 도착. 문이 열리자마자 서영이 들것에 옮겨졌습니다. 의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어요. 중환자실 준비됐나? 네, 대기 중입니다. 즉시 이송. 들것이 복도를 달렸습니다. 태성과 보리가 뒤따라 뛰었어요. 이른 노인이 숨을 헐떡이며 뛰었습니다. 명품 구두가 벗겨질 듯 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가 태성을 막았습니다. 보호자분은 여기까지만 가능합니다. 안 돼. 태성이 소리쳤어요. 나도 들어가야 돼. 내 딸이야. 회장님, 진정하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분을 위해서라도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중환자실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어요. 수술 중. 태성은 그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은 평생 누구 앞에서도 무릎 꿇은 적 없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보리가 태성의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의 팔을 꼭 붙잡았어요. 할아버지, 엄마 괜찮을까요? 태성이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럼 이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의사 선생님들이 고칠 거야. 진짜요? 진짜야. 태성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약속해. 너희 엄마는 이제 아프지 않을 거야.
보리가 태성에게 기댔어요. 작은 몸이 할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태성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중환자실 문만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비서실장이 커피를 가져왔지만 손도 대지 않았어요. 의자를 가져왔지만 앉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마침내 빨간 불이 꺼졌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태성이 벌떡 일어섰어요. 어떻게 됐어요?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태성의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다시 주저앉을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다만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너무 오래 방치하셔서 폐렴이 심각합니다. 영양실조도 심하고요.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상관없어. 태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비용이 얼마가 들든 다 괜찮아. 그냥 살려만 줘. 제발.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태성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30년을 잃어버렸던 딸을 이제 다시는 놓지 않을 겁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영은 VIP 병실로 옮겨졌어요. 호텔 스위트룸보다 화려한 병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생명을 붙들고 있다는 걸 상기시켰어요. 삐, 삐, 삐. 심전도 기계가 규칙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태성은 푹신한 보호자용 침대를 놔두고 서영의 침대 바로 옆쪽 의자에 불편하게 앉아 있었어요. 사흘밤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명품 양복은 구겨진 지 오래였어요. 면도도 하지 않아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하지만 태성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딸의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보리는 병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작은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태성이 조심스럽게 일어나 보리에게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서툰 손길이었지만 정성스러웠어요. 회장님, 비서실장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급히 지시하신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태성은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서영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볼 필요 없어. 내 딸이야. 내가 알아. 네, 회장님 말씀대로입니다. 99.9% 친자 일치합니다. 태성은 그제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이 위에 숫자는 필요 없었지만 세상에 증명할 증거는 된 셈이었으니까요.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나는 괜찮아. 태성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리 깨우지 말고. 저애 어제 밤새 엄마 간호했어. 회장님 사흘째 제대로 못 주무시고 식사도 거르셨습니다. 괜찮다니까. 나보다 저 애들이 중요해. 비서실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평생 일만 하던 회장님이 이렇게 변한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아침 8시 서영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3일 만에 처음으로 맑은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태성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영아, 정신 차렸니? 아빠, 진짜 아빠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태성도 울었어요. 그래, 아빠야. 이제 괜찮아. 보리는? 저기 자고 있어. 너 간호하느라 밤새 깨어 있었거든. 서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고마워, 아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보리가 일어나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깨어났어? 그래, 보리야. 서영이 딸을 안았습니다. 힘이 없었지만 온 마음을 다해 안았어요. 태성이 두 모녀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보리가 밥을 잘 먹지 않았어요.
엄마가 못 먹으니까 자기도 먹기 싫다고 했습니다. 태성은 난감했어요. 그때 옛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서영이 어렸을 때 했던 방법이었어요. 태성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우 미역국을 떠서 호호 불었어요. 보리야, 이거 한우야. 하래비가 후 불어줄게. 아, 해봐. 보리가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자, 빨리. 식으면 맛없어. 보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벌렸어요. 태성이 숟가락을 입에 넣어줬습니다. 하지만 서툴러서 밥풀이 입가에 묻었어요. 아이고. 태성이 허둥지둥 손수건으로 닦아줬어요. 서영이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다정한 사람이었나 싶었어요. 아빠, 서툴러도 너무 서투른데요? 닥쳐. 태성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연습하면 되지 뭐. 앞으로 매일 해줄 거야. 보리가 밥을 다 먹었습니다. 태성은 뿌듯했어요. 기업 합병 성공했을 때보다 1000만 배 더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보리는 또 소파에서 잘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태성이 말렸습니다. 보리야, 오늘은 할아버지 집에서 자자. 네. 근데 엄마는요? 엄마는 여기서 푹 쉬셔야 돼. 우리가 너무 시끄러우면 엄마 못 쉬어.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보리야. 할아버지 말씀 들어. 엄마는 괜찮아. 보리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저택 앞에 섰습니다. 보리가 창밖을 내다봤어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대문, 넓은 정원,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저택. 우와. 할아버지, 여기 우리 집이에요? 여기 궁전이에요? 태성이 허허 웃으며 보리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여기가 이제 보리 궁전이다. 보리 하고 싶은 거 다 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사용인들이 도열해 있었어요. 환영합니다, 아가씨. 보리는 놀라서 태성에게 꽉 매달렸습니다. 낯선 환경이 무서웠거든요. 괜찮아, 보리야. 여기 다 좋은 사람들이야. 태성은 보리를 데리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푹신한 카펫이 깔려 있었어요. 거실 한가운데 가장 잘 보이는 진열장에 뭔가가 전시돼 있었습니다. 흙 묻은 분홍색 수세미였어요. 최고급 금박 액자에 넣어져 있었습니다. 보리가 그걸 보고 물었어요. 할아버지, 저거 제가 만든 수세미잖아요. 왜 액자에 넣어놨어요? 태성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가문의 갑오 1호야. 갑오요? 그래.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그리고 내 가족을 찾게 해준 보물이야. 태성은 액자를 쓰다듬었어요. 이 매듭이 없었으면 너희를 못 찾았을 거야. 보리가 태성을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태성이 보리를 안았어요. 내가 더 고맙지. 우리 보리. 그날 밤 태성은 텅 비어있던 거대한 저택이 비로소 사람 사는 집이 됐다고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영의 상태는 많이 좋아졌어요. 열도 내렸고 기침도 줄었습니다. 의사는 곧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태성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아침 6시에 와서 밤 11시에 돌아갔어요. 회사 일은 비서실장에게 맡겼습니다. 회장님, 이번 주 이사회는 어떡하시겠습니까? 내가 없어도 돌아가게 만들어. 그게 내일이야. 태성에게는 더 이상 회사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딸과 손녀가 전부였어요.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태성은 병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보리는 저택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새벽 4시쯤 됐습니다. 서영이 병실을 둘러봤어요. 아빠가 소파에서 불편하게 웅크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이른 노인에게는 너무 힘든 자세였어요.
서영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 뭔가가 놓여 있었어요. 서영이 손을 뻗어 집어들었습니다. 꼬질꼬질한 분홍색 수세미였어요. 서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수세미를 알았거든요. 보리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병실에 있는 거죠? 서영이 수세미를 자세히 봤어요. 매듭 부분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토끼 귀 모양의 매듭. 아빠가 가르쳐준 그 매듭이었어요. 30년 전 5살 서영에게 알려준 특별한 매듭.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 작은 목소리였지만 태성이 잠에서 깼어요. 즉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영아, 어디 아파? 간호사 불러줄까? 아니야. 서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수세미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거 왜 여기 있어? 태성이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영의 손을 잡았어요. 그게 내가 너희를 찾은 이유야. 무슨 말이야? 시장에서 보리가 이걸 팔고 있었어. 나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매듭을 보는 순간 알았어. 너희가 근처에 있다는 걸. 서영이 수세미를 꽉 쥐었어요. 이 매듭이. 그래. 우리만 아는 매듭이잖아. 고요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새벽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어요. 서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나 원망했어. 태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30년 동안 왜 날 버렸는지, 왜 찾아오지 않는지 매일 밤 울면서 원망했어. 서영아. 근데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래도 너무 보고 싶었어. 아빠 얼굴도 가물가물한데 아빠 목소리도 잘 기억 안 나는데. 서영이 수세미의 매듭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매듭만은 잊을 수가 없었어. 이거 묶을 때마다 생각났어. 아빠가 내 손 잡고 가르쳐주던 그 따뜻한 느낌. 태성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보리한테도 가르쳐줬어. 서영이 웃었습니다. 눈물 흘리며 웃는 얼굴이었어요. 우리 아빠가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우리 아빠가 나한테 이런 특별한 매듭을 알려줬다고. 미안해. 태성이 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아빠가 잘못했어. 전부 다 아빠 잘못이야. 아니야, 아빠. 서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도 힘들었을 거야. 나도 이제 엄마가 돼서 알아. 아이를 잃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서영이 아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도 아빠는 날 찾았잖아. 30년 만에. 이 작은 매듭 하나로. 태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딸을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다시는 너희 손을 놓지 않을 거야. 태성의 손등 힘줄이 붉어졌어요. 꽉 쥔 주먹이 떨렸습니다. 내가 지켜줄게. 너랑 보리. 이제 아무도 아프지 않게, 배고프지 않게, 춥지 않게 할 거야. 서영이 아빠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30년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고마워, 아빠. 돌아와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어둠이 걷히고 빛이 들어왔습니다. 마침내 태성이 딸을 놓았어요. 서영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서영아, 앞으로 뭐 하고 싶어? 서영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 보리랑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것만? 응,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태성이 웃었습니다. 일은 평생 가장 따뜻한 미소였어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 태성은 수세미를 집어들었습니다. 흙 묻고 찌그러진 1,000원짜리 수세미였어요. 하지만 태성에게는 세상 어떤 보석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거 알지?
우리 집 거실에 액자에 넣어서 전시해뒀어. 진짜? 서영이 놀라서 물었어요. 응. 우리 가문의 갑오 1호야. 에이, 아빠. 그게 무슨 갑오야? 갑오지. 태성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줬잖아. 갑오가 아니면 뭐야? 서영이 아빠를 보며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빠 변했어. 예전에는 이렇게 말 많은 사람 아니었는데. 사람은 변하는 거야. 태성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특히 소중한 걸 되찾으면 더 많이 변해. 병실 밖에서 간호사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침 회진 준비를 하는 소리였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어제와 다른 하루, 희망이 있는 하루였습니다. 태성과 서영은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다시 잡은 손이었지만 이제는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그 작은 매듭이 묶어준 인연처럼 그들의 손도 꽉 묶여 있었습니다. 2주일 후 퇴원 날이 왔습니다. 서영은 깨끗한 옷을 입고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아직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보리가 엄마 옆에 붙어서 신나게 떠들었어요. 엄마, 할아버지 집 진짜 커. 내 방도 있어. 침대가 이만큼이나 커. 보리가 팔을 쫙 벌려 보였습니다. 태성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코트를 들고 있었어요. 서영아, 밖에 춥다. 이거 입어.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였습니다. 아빠,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입어. 감기 걸리면 안 돼. 태성이 직접 서영에게 코트를 입혀줬습니다. 30년 전 어린 딸에게 옷을 입혀주던 것처럼요. 서영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휠체어가 준비됐습니다. 서영은 아직 걷기 힘들었거든요. 아빠, 나 걸을 수 있어. 안 돼.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래. 태성이 서영을 조심스럽게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보리가 엄마의 무릎에 담요를 덮어줬어요. 엄마, 따뜻해? 응, 고마워 보리야. 간호사들이 복도에 도열해 인사했습니다. 쾌차하셨습니다, 환자분. 건강하세요. 서영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자동문이 열리자 1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서영이 움찔했어요. 춥지? 태성이 서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 아빠. 검은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태성이 서영을 부축해서 차에 태웠습니다. 보리도 엄마 옆에 앉았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나가는 건물들, 거리의 사람들,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었습니다. 엄마, 저기 봐. 아직 불빛이 반짝거려. 보리가 백화점 앞에 남아있는 겨울 장식들을 가리켰어요. 보리야, 크리스마스는 병원에서 보내서 아쉬웠지? 태성이 백미러로 보리를 보며 물었습니다. 조금요. 산타 할아버지 못 만났거든요. 태성이 웃었습니다. 걱정 마. 할아버지가 못 받은 선물까지 다 사줄게. 인형 갖고 싶다고 했지? 말하는 인형. 진짜? 우와, 신난다. 차는 한참을 달렸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고급 주택가로 들어섰어요. 큰 대문이 나타났습니다. 차는 넓은 정원을 지나 현관 앞에 섰어요. 서영이 창밖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아빠,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이제 너희 집이고. 저택은 거대했습니다. 3층 건물의 정원도 넓었어요. 태성이 서영을 부축해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천천히. 무리하지 마.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사용인들이 도열해 있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아가씨. 서영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빠, 이거 괜찮아. 익숙해질 거야. 태성이 서영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화려했어요.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고 대리석 바닥이 반질반질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의 눈은 거실 한가운데 진열장으로 향했어요. 금박 액자 안에 들어있는 꼬질꼬질한 분홍색 수세미. 보리가 만든 자신이 매듭을 묶은 그 수세미였습니다. 정말 전시해뒀네. 서영이 웃었어요. 그럼 우리 가문에 가보니까. 태성도 웃었습니다. 서영은 액자 앞에 섰어요. 수세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1,000원짜리 수세미가 최고급 금박 액자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우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빠, 이거 보면 뭐 생각나? 너. 태성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그리고 이제 얼마나 행복한지. 서영이 아빠를 돌아봤습니다. 나도 행복해, 아빠. 보리가 두 사람 사이로 뛰어들었어요. 나도 행복해. 우리 다 같이 행복해.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태성은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텅 빈 집이 드디어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저녁 먹을까? 뭔데요? 보리가 물었어요. 미역국이랑 잡채, 그리고 갈비찜. 우와.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태성이 서영의 그릇에 밥을 담아주고 보리의 그릇에 반찬을 얹어줬습니다. 많이 먹어. 살 좀 찌워야 돼. 포크와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보리의 웃음소리, 서영의 조용한 목소리. 평범하지만 따뜻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태성은 이게 진짜 부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돈이 아니라 함께 밥 먹을 가족이 있다는 것. 그날 밤 서영은 생애 처음으로 푹신한 침대에서 잤습니다. 보리는 엄마 옆방에서 잤어요. 문을 열어두고요. 태성은 복도를 지나다 두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딸과 손녀가 편안하게 자고 있었어요. 태성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으로 사는 삶이요.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3월이 되었어요. 보리는 새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명문 초등학교였어요. 첫 등교일 아침, 태성은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난 거예요. 보리 학교 가는 날이잖아. 준비해야지. 태성은 정장 대신 편한 스웨터를 입었어요. 넥타이도 매지 않았습니다. 7시 보리의 방문을 노크했어요. 보리야, 일어났니? 네, 할아버지. 보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새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깨끗한 하얀 블라우스에 체크 무늬 치마, 빨간 리본까지. 우와, 우리 보리 예쁘네. 정말요? 보리가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럼 학교에서 제일 예쁠 거야.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영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많이 좋아진 얼굴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따뜻했어요. 계란 후라이, 토스트, 우유, 과일. 태성은 보리가 밥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보리야, 학교 가면 친구들한테 친절하게 대해. 네, 할아버지. 그리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네. 서영이 태성을 보며 웃었습니다. 아빠, 너무 걱정 마세요. 알아. 근데 그래도 걱정돼. 8시 차가 준비됐습니다. 보리는 새 책가방을 맸어요. 핑크색 캐릭터 가방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나 학교 다녀올게요. 잠깐. 할아버지도 같이 갈게. 네. 서영과 보리가 놀라서 쳐다봤어요.
회장님, 오늘 아침 9시에 중요한 미팅이. 비서실장이 말했지만 태성은 손을 휘저었습니다. 미룰 수 있으면 미뤄. 내 손녀 첫 등교가 더 중요해. 차 안에서 보리는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작은 손이 축축하게 땀에 젖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나 떨려. 괜찮아. 다들 착한 애들일 거야. 친구 사귈 수 있을까? 당연하지. 우리 보리 이렇게 착한데. 태성이 보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어요. 교문 앞에는 학부모들과 아이들로 붐볐습니다. 태성이 차에서 내렸어요. 운전기사가 핑크색 책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아, 맞다. 태성이 가방을 받아 자신의 어깨에 맸어요. 이른 노인이 핑크색 캐릭터 가방을 메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거 내 가방인데. 무거우니까 할아버지가 들어줄게. 괜찮아요. 제가 멜 수 있어요. 아니야. 너무 무거워. 주변 학부모들이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 강태성 회장님 아니야? 근데 왜 애 가방을 메고 계시지? 하지만 태성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보리의 손을 잡고 교문을 향해 걸었어요. 교실 앞까지 함께 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나와서 인사했어요. 보리 학생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태성이 핑크색 가방을 벗어보리에게 건넸어요. 보리야. 태성이 무릎을 굽혀 보리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최고급 스웨터의 무릎이 복도 바닥에 닿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네. 급식 남기지 말고. 네. 누가 괴롭히면 할아버지한테 바로 전화해. 바로 달려올게. 보리가 웃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저 이제 컸어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걱정돼. 보리가 태성을 안았어요. 작은 팔로 할아버지의 목을 감쌌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어요. 나도 사랑해, 보리야. 보리가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태성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보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요. 회사에 도착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서류를 봐도 머릿속에는 보리 생각뿐이었습니다. 12시. 태성이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몇 시야? 12시입니다, 회장님. 점심시간이잖아. 보리 밥 먹을 시간이야. 태성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보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보리야, 나 할아버지야. 밥 먹었니? 네, 지금 먹고 있어요. 짜장면이에요. 맛있어요. 태성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친구는 사귀었어? 네, 옆자리 친구랑 친해졌어요. 잘했어, 보리야. 전화를 끊고 태성은 미소 지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말했어요. 회장님, 정말 많이 변하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사회 중에 절대 일어나시지 않으셨는데요. 사람은 변하는 거야. 특히 소중한 걸 되찾으면. 오후 3시 학교 시간. 태성은 또 학교 앞에 서 있었어요. 다른 학부모들 사이에 섞여서요. 교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보리가 뛰어왔어요. 태성이 보리를 안아 올렸습니다. 학교 어땠어? 재밌었어요.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그래, 잘했네. 태성은 보리를 내려놓고 핑크색 가방을 들었어요. 자신의 어깨에 메고요. 할아버지, 제가 들게요. 아니야. 무거우니까 할아버지가 들어줄게. 태성은 보리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태성은 개의치 않았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회장이 핑크색 캐릭터 가방을 메고 손녀와 손잡고 걷는 모습.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우스꽝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태성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중요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손녀의 행복이었어요. 차에 타면서 태성은 생각했습니다. 평생 권력과 돈을 쫓아 살았지만 진짜 행복은 이런 소소한 순간에 있었다는 거요. 보리가 차 안에서 졸고 있었어요. 태성이 조심스럽게 보리의 머리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따뜻한 오렌지빛이 차 안을 물들였습니다. 태성은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어요. 2달이 흘렀습니다. 5월의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태성이 서영과 보리를 불렀습니다. 오늘 나랑 같이 갈 데가 있어. 어디요, 할아버지? 보리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차는 도심을 벗어나 낯익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곳을 알았거든요. 아빠 여기. 응. 다시 왔어.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서영과 보리가 지난 겨울까지 수세미를 팔던 바로 그 시장이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장 입구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매듭 재단 미혼모 및 소외계층 자립지원센터 개소식. 아빠, 이게 뭐예요? 서영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내가 만든 재단이야. 태성이 차에서 내렸어요. 서영과 보리도 따라 내렸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저분 그때 그 회장님 아니야? 맞아. 그때 꼬마 구해주신 분. 와, 진짜 오셨네. 태성은 상인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태성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 자신들에게 인사하다니요. 지난 겨울 저는 이곳을 철거하려고 했습니다. 태성의 목소리가 시장에 울려 퍼졌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더럽고 지저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없애버리고 싶었어요. 상인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태성이 서영과 보리를 바라봤어요. 여기서 제 인생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찾았습니다. 제 딸과 손녀를요.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철거할 곳이 아니라 지켜야 할 곳이라는 걸요. 태성이 센터 건물을 가리켰어요. 이 센터는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을 돕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미혼모분들, 홀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 태성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여기서 직업 교육도 받으실 수 있고 임시 거처도 제공합니다. 아이들 돌봄 서비스도 있어요. 상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태성이 보리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 센터의 이름은 매듭 재단입니다. 끊어진 인연을 다시 묶어주고 흩어진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주는 곳이죠. 보리가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매듭이요? 그래.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그 매듭처럼 많은 사람들이 희망의 매듭을 묶을 수 있도록 돕는 거야. 리본 커팅식이 시작됐습니다. 태성과 서영, 보리가 함께 큰 가위를 들었어요. 찰칵! 빨간 리본이 끊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한쪽에는 재봉틀들이 놓여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컴퓨터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술을 배우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태성이 설명했어요. 그리고 2층에는 임시 거처가 있어요. 갑자기 집을 잃으신 분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죠.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 남편이 떠나고 갈 곳이 없었는데 여기서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성이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실 겁니다.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서영이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가 정말 변했습니다. 차갑고 냉정하던 사람이 이렇게 따뜻해질 수 있다니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태성은 서영과 보리가 앉아있던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바라봤어요. 서영아, 보리야. 여기가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지? 네, 아빠. 할아버지, 여기서 할아버지가 제 수세미 걷어찼어요. 보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성이 무릎을 굽혀 그 자리를 손으로 쓸었어요. 미안해, 보리야. 할아버지가 나빴어. 아니에요. 그때 그랬으니까 우리 만난 거잖아요. 태성이 보리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넌 정말 착한 아이야. 시장 사람들이 다가왔어요. 손에는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상인 대표가 보자기를 펼쳤어요. 알록달록한 수세미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토끼 귀 매듭으로 묶여 있었어요. 저희가 다 같이 만들었습니다. 회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요. 태성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보리가 수세미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우리 집에 가져가요. 진짜 가보로요. 그래, 그러자. 태성은 수세미를 받아들었습니다. 1,000원짜리 수세미였지만 100억짜리 다이아몬드보다 귀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보리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나중에 커서 할아버지처럼 될 거예요. 응? 회장이 되고 싶어? 아니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요. 태성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보리야. 넌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서영이 아빠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자랑스러워요. 나도. 너희가 있어서 행복해. 차는 석양을 향해 달렸습니다. 따뜻한 빛이 세 사람을 감싸 안았어요. 태성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에 희망을 주는 거라는 거요.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가족이라는 거요. 시간이 흘러 다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습니다. 저택 거실에는 거대한 트리가 세워져 있었어요. 높이가 3미터나 되는 전나무였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올라가요? 보리가 별 장식을 들고 트리를 올려다 봤어요. 그거야 할아버지가. 태성이 사다리를 가져왔습니다. 이른 노인이 사다리에 오르려고 하자 서영이 말렸어요. 아빠, 위험해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태성이 사다리에 올랐습니다. 조심조심 한 발씩 올라갔어요. 아빠, 조심하세요. 서영이 사다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태성이 트리 꼭대기에 별을 달았어요. 반짝이는 금색 별이었습니다. 다 됐다. 태성이 내려왔습니다. 보리가 박수를 쳤어요. 예뻐요, 할아버지. 그치? 우리 보리가 고른 거니까 당연히 예쁘지. 세 사람은 트리를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공, 은색 공, 금색 리본, 작은 천사 인형들. 보리가 특별한 장식 하나를 꺼냈어요. 할아버지, 이거 달아도 돼요? 작은 수세미 모양 장식이었습니다. 보리가 직접 만든 거예요. 토끼 귀 매듭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태성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그럼 이게 제일 중요한 장식이지. 태성이 직접 트리 한가운데에 달아줬습니다. 자, 이제 불 켤까? 태성이 스위치를 눌렀어요. 반짝. 트리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전구들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우와. 보리가 감탄했습니다. 거실이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찼어요. 세 사람의 얼굴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사진 찍을까? 서영이 말했어요. 좋아요.
보리가 뛰어왔습니다. 비서실장이 카메라를 들었어요. 자, 하나, 둘, 셋. 찰칵. 트리 앞에서 세 사람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찍혔습니다. 태성이 가운데, 서영이 왼쪽, 보리가 오른쪽. 세 사람의 손은 꼭 잡혀 있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식탁에는 특별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통닭구이, 크림 파스타, 샐러드, 케이크. 우와, 맛있겠다. 보리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식사를 시작하기 전 태성이 잔을 들었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야. 크리스마스잖아요, 할아버지. 그것도 있지만 태성이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를 되찾은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야. 서영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벌써 1년이나? 응.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 만났잖아. 그 추운 시장통에서.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1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서영이 아빠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요, 아빠. 나도요, 할아버지. 보리도 끼어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잔을 부딪혔어요. 보리는 주스, 서영과 태성은 와인이었습니다. 땡그랑.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식사가 끝나고 선물 시간이 됐습니다. 트리 아래에는 예쁘게 포장된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보리야, 이거 내 선물이야. 태성이 큰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보리가 뜯어봤어요. 안에는 말하는 인형과 그림 도구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와, 할아버지, 고마워요. 잘 가지고 놀아야 해. 서영도 선물을 받았어요. 우아한 코트와 핸드백이었습니다. 아빠,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괜찮아. 내 딸한테 주는 건데. 서영이 선물을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보리가 작은 상자를 들고 태성에게 왔어요. 할아버지,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태성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수 짠 목도리가 들어 있었어요.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목도리였습니다. 보리야, 내가 만든 거야? 네. 학교에서 배웠어요. 할아버지 주려고 열심히 짰어요. 태성이 목도리를 목에 둘렀습니다. 약간 짧았지만 따뜻했어요. 고마워, 보리야. 할아버지 평생 간직할게.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영도 선물을 꺼냈어요. 아빠, 이거 액자였습니다. 안에는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조금 전 트리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액자 테두리에는 작은 수세미 장식이 붙어 있었어요. 토끼 귀 매듭으로요.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할아버지 사무실에 두세요. 태성이 액자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서영아. 이게 최고의 선물이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보리는 소파에서 졸고 있었어요. 새 인형을 꼭 안은 채였습니다. 태성이 보리를 안아 올렸어요. 2층 보리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혔어요.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잘 자, 우리 보리. 태성이 보리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거실로 내려왔어요. 서영이 소파에 앉아 트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앉아? 네. 이 순간이 너무 좋아서요. 태성이 서영 옆에 앉았습니다. 나도 그래. 고요한 침묵이 흘렀어요. 트리의 불빛만 깜빡거렸습니다. 아빠, 응? 행복해요. 진짜로요.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빠를 원망하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있으니까요. 태성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서영아. 나 같은 아빠를 용서해줘서. 용서할 게 없어요. 아빠도 힘들었잖아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었습니다. 태성은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잃어버린 딸을 작은 매듭 하나로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매듭은 절대 풀리지 않을 거예요. 사랑으로 꽉 묶였으니까요. 해가 바뀌어 1월 중순이었습니다. 보리의 학교에서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는 날이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꼭 오셔야 돼요. 보리가 아침부터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갈게. 엄마도요? 나도 갈게, 보리야. 서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오후 2시 학교 강당. 학부모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태성과 서영도 뒷자리에 앉았어요. 오늘은 우리 반 아이들이 가족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한 명씩 나와서 자기 가족을 소개해 주세요. 아이들이 차례로 나왔어요. 우리 아빠는 의사예요. 매일 환자를 치료해요. 우리 엄마는 요리를 잘해요. 케이크도 만들어요. 아이들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드디어 보리 차례가 됐어요. 보리가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손에는 큰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어요. 태성이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리예요. 보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보리가 첫 번째 그림을 펼쳤습니다. 시장 골목이 그려져 있었어요. 눈이 펑펑 내리는 배경에 바닥에 앉아 있는 작은 여자아이, 그 옆에 알록달록한 수세미들. 얼마 전까지 저는 엄마랑 시장에서 수세미를 팔았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는 아팠어요. 병원에 갈 돈도 없었어요. 저는 매일 추운 바닥에 앉아서 수세미를 팔았어요. 보리의 목소리가 잠시 멎었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태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영이 아빠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런데 어느 크리스마스 날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보리가 두 번째 그림을 펼쳤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작은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 무서웠어요. 큰 소리로 화도 냈어요.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근데 수세미 매듭을 보더니 울었어요. 그리고 저랑 엄마를 찾아왔어요. 보리가 세 번째 그림을 펼쳤어요. 병원 침대에 누운 엄마, 그 옆에서 손을 잡고 있는 할아버지와 보리. 할아버지는 엄마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좋은 의사 선생님들이 엄마를 고쳐줬어요. 보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아버지 집에서 살게 됐어요. 네 번째 그림. 큰 집 앞에서 손을 잡고 서 있는 세 사람. 할아버지, 엄마, 보리. 할아버지는 이제 무섭지 않아요. 매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밥도 먹여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줘요.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엄마의 아빠예요. 오래오래 헤어져 있었대요. 30년이나요. 보리가 마지막 그림을 펼쳤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웃고 있는 세 사람.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근데 작은 매듭 하나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어요. 엄마가 가르쳐준 특별한 매듭이요. 보리가 주머니에서 작은 수세미를 꺼냈습니다. 토끼귀 매듭이 달린 수세미였어요. 이게 사랑의 매듭이래요. 헤어진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주는 마법 매듭이요. 보리가 수세미를 높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엄마도 건강해지고 할아버지도 생기고 따뜻한 집도 생겼어요. 보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건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제일 행복해요. 강당이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보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엄마 사랑해요. 강당 전체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태성은 참을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가 보리를 꽉 안았어요. 고맙다, 보리야. 할아버지도 사랑해. 보리가 할아버지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서영도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세 사람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학부모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보리는 태성의 무릎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아빠. 서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리 발표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정말 행운이에요. 그래. 태성이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작은 매듭 하나가 우리 인생을 바꿨어. 아니에요, 아빠. 서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매듭은 그냥 실말이었어요. 진짜로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한 건 아빠의 사랑이었어요. 태성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서영아. 차는 석양을 향해 달렸습니다. 저택에 도착했어요. 태성이 잠든 보리를 안아 올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감쌌어요. 집이었습니다. 진짜 집이었어요. 돈으로 산 집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든 집이었습니다. 태성은 보리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어요. 잘 자, 우리 보리. 오늘 정말 잘했어. 보리가 잠결에 웃었습니다. 거실로 내려왔어요. 서영이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차 드세요. 고맙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진열장의 수세미가 조명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빠, 응? 지금 행복하세요? 태성이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너무 행복해서 꿈 같아. 저도요. 서영이 아빠에게 기댔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어요. 약속해요. 약속해. 절대 풀리지 않는 매듭처럼.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 세 사람은 꿈을 꾸고 있었어요. 행복한 내일의 꿈을요. 3월이 왔습니다. 겨울이 물러가고 따뜻한 봄바람이 정원의 나무를 흔들었어요. 서영은 아침마다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건강이 완전히 회복됐거든요. 어느 날 아침 식탁에서 서영이 말했어요. 아빠, 저 일하고 싶어요. 태성이 커피를 마시다 멈췄습니다. 일? 네. 매듭 재단에서 일하고 싶어요. 보리가 눈을 반짝였어요. 엄마, 진짜? 응. 엄마도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태성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서영의 눈빛은 확고했어요. 힘들지 않겠니? 괜찮아요. 저도 힘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더 잘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성이 웃었습니다. 좋아. 내가 원한다면. 일주일 후 서영은 매듭 재단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첫 출근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영은 깔끔한 블라우스와 바지를 입었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엄만 예뻐. 보리가 엄마를 보며 박수쳤어요. 고마워, 보리야. 태성이 차를 준비했습니다. 내가 데려다 줄게. 아빠,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첫날인데. 같이 가자. 재단에 도착했어요. 센터 직원들이 서영을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잘 부탁드려요. 서영의 첫 업무는 상담이었습니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도움을 연결해주는 일이었어요. 첫 번째 상담자가 들어왔습니다. 25살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어린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서영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 남편이 떠났어요. 아기 데리고 어디 갈 곳이 없어요.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영의 가슴이 아팠어요. 불과 몇 달 전 자신의 모습이었거든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서영이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일단 머물 곳부터 마련해 드릴게요. 그리고 직업 교육도 받으실 수 있어요.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서영은 그날 5명을 상담했습니다. 모두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서영은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일이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보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땠어? 좋았어. 엄마 일 재미있어. 진짜? 응. 다른 사람 도와주니까 마음이 따뜻해져. 태성이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힘들지 않았니? 아니요. 오히려 힘이 나요. 서영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영은 매일 재단에 갔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서영이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안했어요. 아빠, 수세미 만들기 교실을 열면 어떨까요? 수세미? 네. 제가 만들던 그 수세미요. 어려운 분들이 집에서도 만들 수 있게요. 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특별한 매듭법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서영이 웃었어요. 아빠가 저한테 가르쳐 준 그 매듭이요. 사랑의 매듭. 태성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래. 그 매듭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구나. 한 달 후 수세미 교실이 열렸습니다. 20명의 여성들이 모였어요. 모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서영이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세미 만드는 법을 배울 거예요. 서영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실을 꼬고 매듭을 묶고 모양을 만들었어요. 이 매듭이 특별해요. 서영이 토끼귀 매듭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사랑의 매듭이에요. 헤어진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주는 매듭이죠. 여성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제 아빠가 어릴 때 가르쳐 주셨어요. 30년 만에 저는 이 매듭으로 아빠를 다시 만났어요.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러분도 이 매듭으로 희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팔아서 생활비도 마련하실 수 있고요. 여성들이 하나씩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모두 열심히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여성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감사해요. 저도 희망이 생긴 것 같아요. 서영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힘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성이 운전하며 말했어요. 서영아, 자랑스럽다. 네. 내가 이렇게 강한 사람인 줄 몰랐어. 서영이 웃었습니다.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저를 구해줬잖아요. 아니야. 태성이 고개를 저었어요. 너 스스로 일어선 거야. 나는 그냥 옆에서 도와준 것뿐이야.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집에 도착했어요. 보리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오늘 수업 어땠어? 좋았어. 모두 열심히 배웠어.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될 거야. 보리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진열장에 수세미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빠, 응? 이제 알았어요. 그 매듭의 진짜 의미를요. 뭔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거예요. 사랑으로요. 태성이 딸을 안았습니다. 맞아. 내가 이제 그 사랑을 전하고 있구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과거는 힘들었지만 그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어요. 진짜 행복은 이런 거였습니다.
누군가의 삶에 작은 빛이 되어주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것. 서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12월 24일. 재회 2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태성은 새벽부터 일어나 정원을 거닐었어요. 2년 전 오늘 그 추운 시장에서 보리를 만났었죠. 회장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정원사가 인사했습니다. 응, 오늘이 특별한 날이거든. 태성은 정원의 나무를 바라봤어요. 2년 전 이맘때는 앙상한 가지만 남았던 나무였는데 지금은 크리스마스 전구들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도 그랬어요. 아침 식사 시간. 식탁에는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태성이 물었어요. 당연하죠, 할아버지. 보리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지 2년 되는 날이요. 맞아. 서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벌써 2년이나 됐네요. 태성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참 빨리 지나갔어. 행복한 시간은 정말 빠르구나. 아빠, 울지 마세요. 오늘은 기쁜 날이잖아요. 그래, 맞아. 기쁜 날이지. 태성이 눈물을 닦았어요. 오늘 특별한 계획이 있어. 뭔데요? 비밀이야. 곧 알게 될 거야. 오전 10시. 차 세대가 저택에서 출발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요? 조금만 기다려봐. 차는 익숙한 길로 들어섰어요. 보리가 창밖을 보더니 소리쳤습니다. 여기 시장이잖아요. 맞아. 차가 시장 입구에 섰습니다. 하지만 2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낡았던 천막들은 깨끗한 지붕으로 바뀌었고 지저분했던 바닥은 깔끔하게 포장돼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에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희망의 매듭 전통시장. 아빠, 이거. 서영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내가 시장을 현대화했어. 하지만 정체성은 그대로 살렸지. 시장 상인들이 나와서 박수로 맞아줬습니다. 회장님, 오늘이 2년 되는 날이죠? 네, 맞습니다. 상인 대표가 나왔어요.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시장 한가운데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조형물이 세워져 있었어요. 수세미 모양의 조형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토끼귀 매듭이 새겨져 있었어요. 아래 명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의 매듭. 이곳에서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12월 24일.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보리가 조형물을 만지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거 우리 이야기잖아요. 그래, 우리 이야기야. 서영이 아빠를 안았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저희를 찾아줘서요. 나도 고마워. 살아줘서, 기다려줘서. 시장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오후 2시, 매듭 재단으로 이동했습니다. 재단 강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재단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영이 단상에 올랐어요. 여러분, 오늘로 매듭 재단이 설립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120가정을 도왔고 50여 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어요. 더 큰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희망이 됐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께 희망을 받았어요. 한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서영이 처음 상담했던 그 여성이었어요. 저는 이제 혼자 아기를 키울 수 있어요. 재단에서 배운 기술로 일하고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집을 찾았어요. 이제 아이들이 따뜻한 곳에서 잘 수 있어요. 한 명씩 일어나 감사의 말을 했습니다. 태성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자신의 돈이 처음으로 의미 있게 쓰인 것 같았습니다.
저녁 6시. 가족 3명은 저택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케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2년 축하 케이크예요. 보리가 초를 켰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같이 불어요. 3사람이 함께 초를 불었어요. 후, 불이 꺼졌습니다. 소원 빌었어? 태성이 물었어요. 네, 우리 가족이 계속 행복하게 살기요. 나도. 서영이 말했습니다. 나도 같은 소원 빌었어. 태성이 웃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케이크를 자르며 보리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2년 동안 뭐가 제일 좋았어요? 태성이 생각에 잠겼어요. 글쎄, 전부 다 좋았는데, 딱 하나만요. 그럼, 태성이 2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아침마다 너희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 그게 제일 좋았어.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그래요, 아빠. 밤이 됐습니다. 3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진열장에 수세미가 조명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거 있잖아요. 보리가 수세미를 가리켰어요. 네, 진짜 마법 같아요. 저렇게 작은 게 우리를 만나게 했잖아요. 태성이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법이 아니야, 보리야. 그럼 뭐예요? 사랑이지. 사랑이 우리를 만나게 한 거야. 서영이 아빠의 손을 잡았어요. 맞아요. 아빠의 사랑이요. 태성이 2사람을 안았습니다. 너희가 있어서 내 인생이 의미 있어졌어. 고마워. 창밖으로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2년 전 그날도 달이 밝았었죠. 하지만 지금의 달빛은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요. 태성은 깨달았습니다. 일은 평생을 살면서 가장 큰 성공은 바로 이 순간이라는 거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인생의 승리였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저택의 불빛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빛은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사랑의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빛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습니다. 다시 봄의 따뜻한 햇살이 정원에 내려앉았어요. 저택 잔디밭에는 돗자리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 위에 3사람이 나란히 누워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 구름 봐요. 토끼 같아요. 10살이 된 보리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정말 그렇네. 우리 매듭 같네요. 3사람이 웃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봄바람이었어요. 아빠, 뭐 생각하세요? 서영이 물었습니다. 처음 너희를 만났을 때 태성의 목소리가 잔잔했어요. 그때 나는 정말 바보였어. 돈이랑 권력만 중요한 줄 알았지. 이제는요? 이제는 알아. 진짜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함께하는 거라는 걸. 보리가 할아버지 품으로 파고들었어요. 멀리서 비서실장이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누구? 매듭 재단 수료생들이요. 태성이 일어났어요. 서영과 보리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어요. 10명 정도의 여성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밝은 얼굴이었어요. 회장님, 감사 인사드리러 왔어요. 저희 모두 이제 자립했어요. 여성들이 각자 준비한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모두 수세미였어요. 알록달록한 색깔의 수세미들, 그리고 모두 토끼귀 매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거예요. 사랑의 매듭으로요.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여성이 어린 딸의 손을 잡고 나왔어요. 선생님, 제 딸이 인사하고 싶대요. 5살쯤 된 여자아이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 웃게 해줘서 고마워요.
보리가 그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랑 친구할래? 응. 두 아이가 손을 잡고 정원으로 뛰어나갔어요. 여성들이 돌아가고 다시 가족만 남았어요. 서영아, 자랑스럽다. 태성이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어. 저녁이 됐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정원으로 나왔어요.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안 헤어지죠? 보리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절대 안 헤어져. 약속해요? 약속해. 태성이 보리의 새끼손가락을 잡았어요. 엄지를 맞대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서영도 끼어들었어요. 세 사람의 손가락이 서로 얽혔습니다. 마치 수세미의 매듭처럼요.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어요. 그 별빛 아래 세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을 꼭 잡고 서 있는 할아버지, 엄마, 손녀. 마치 절대 풀리지 않는 매듭처럼 그들의 손도 단단히 묶여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세 사람을 감싸 안았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가족. 저택의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거실 진열장에는 여전히 그 꼬질꼬질한 분홍색 수세미가 금박 액자 안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1,000원짜리 수세미. 하지만 그건 단순한 수세미가 아니었어요. 사랑의 매듭이었습니다. 헤어진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차가운 마음을 따뜻하게 녹인 마법의 매듭이었어요. 밤은 깊어갔지만 희망의 빛은 계속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태성은 마지막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따뜻하고 행복한 웃음소리. 사랑으로 꽉 묶인 가족의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는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절대 풀리지 않는 사랑의 매듭처럼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매듭처럼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연품 따였습니다. 감사합니다.